네, 안녕하세요. 성공섭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올해가 2019년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하잖아요. 행운을 불러온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취업시장에도 좀 행운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취업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채용 경기가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유진 씨가 힘이 나는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겠지만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성공 취업의 끝에 다다라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우리 잡정보센터를 시청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 꽃길, 돈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꽃길, 돈길.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꽃길만 아니라 돈길까지. 네. 좋네요. 좋습니다. 자, 꽃길, 돈길 다 걸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알찬 정보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금요일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취업 공채 시즌을 앞두고 정말 큰 변화가 닥쳤는데요. 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가 어벤져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안이 굉장히 저희가 예고를 계속해서 몇 번이나 해드렸던 만큼 취업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1년에 2차례 뽑던 정기사원 정기 공채를 최초로 10대 그룹 중에 최초로 폐지를 하고 이제 상시 채용 방식을 도입하기로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취준생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취준생들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쌤 제자들은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일단 당혹스러워하고요, 불안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떤 음모론이죠? 덜 뽑기 위한 음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수업을 하는데 수업 중에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현대차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덜 뽑는 거 아니야? 경력 사원 위주로 뽑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고 뭐 R&D 같은 경우에 학사는 이제 안 뽑는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뭐 스펙을 더 보지 않을까? 이런 류의 각종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현대차 하면은 공채 스타트를 끊어주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거 못 보는 건가요? 그 음모론을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음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제가 몇 안 되는 그 칭찬하는 기업 중에 네. 채용에 있어서 참 투명하게 참 잘하고 계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직자들한테 채용 담당자가 쓴소리도 많이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채용 설명에. 근데 아마도 굉장히 지금 상황이 힘들고 회사가 네. 그 어려운 한파를 채용에 바로 이제 직격탄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좀 마음은 안 좋고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여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금 구직 시장까지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좀 경영 환경이 많이 어려운 기업들은 채용을 현대자동차 방향으로 거의 이제 유사하게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채용이 안 좋아질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대차가 이렇게 공채를 폐지하면서 더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아쌤 제자들은 어떤 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적게 뽑든 많이 뽑든 뭐 그거야 뭐 결과가 나와봐야 아니까 뭐 그건 본인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본인들이 어쩔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한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수시로 즉각 나오는데 그 해에 혹은 그 반기에 우리 지원은 한 직무에만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떠 있는 그 직무들 중에서 사실은 나는 전략 계획이 하고 싶은데 이 직무를 그냥 쓸까요? 아니면 전략 계획 뜰 때까지 기다릴까요? 이게 취준생들이 진짜 현실적으로 하는 고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원치 않는 직무에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가 원하는 직무가 뜰지 안 뜰지 모르니까. 그쵸. 이런 게 이제 좀 실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공채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제 익숙한 제도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공채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시작됐는지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쌤들 중에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까요? 이런 류의 공채 시스템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일본하고 한국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아, 예, 일본이 1920년대에 이것을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1957년에 삼성물산 공사라는 곳에서 한 1,200명을 대상으로 한 27명 뽑는데 이걸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취지는 좋아요. 굉장히 공정하게 선발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었느냐면 기업이 급성장을 할 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급히 많이 필요했고 인재를 다수 빨리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이제 품질보다는 우리의 경쟁력은 낮은 가격에 대량 생산을 해서 저임금으로 대량 생산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라 대량 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명 한 명 뽑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대량으로 뽑아가지고 교육시켜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필요한 사람은 그냥 회사의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성실한 인재 이런 사람들을 뽑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여기에 맞게 교육을 시켜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선발 평가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의 어떤 직무에 대한 역량보다는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보고 뽑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논리력이라든가 추리력이라든가 수리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기본 자질은 됐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직무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키워내서 활용하면 돼. 이런 형태로 시작된 게 이 공채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민혁 선생님이 잠시 말씀주셨듯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 당시처럼 급성장하지도 않고 대량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변할 시기가 됐다. 그것을 용기 있게 여기 현대차에서 네. 먼저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채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구직 시장으로 보면 채용을 하는 기업이랑 구직자랑 어떤 약속된 어떤 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사 일정이 방학이 끝나서 개강이 되면 이제 당장 3월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면 내가 4학년 2학기고 이제 기업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겠구나. 그리고 또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도 졸업 예정자들이 이제 복학을 하고 4학년 2학기가 되면 취업 시장에 나올 테니까 가서 데리고 오면 되겠구나. 이런 상호 간의 어떤 약속인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지고 채용하는 사람으로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니네들이 구직자 입장에서 아쉬우면 들어와서 확인하고 뭐 그게 부지런하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도태되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잡정보센터가 약속된 거잖아요. 매일매일 아침 10시에 하는. 네. 근데 저희가 구직자 시청자들을 무시하면 그냥 아쉬운 사람 들어와서 봐라.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형태로 구직 시장이 좀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네. 이게 또 궁금해지는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한창 활발할 때는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채용하는 인원이 많았나요? 채용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좀 보니까 네. 제 주변의 학생들도 2012년, 2013년도에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만 얘기를 할게요. 뭐 모비스나 이런 계열사는 빼고 현대자동차 지금 다른 계열사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기아차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보통 한 2차수에서 많으면 3차수 정도로 입사를 하고요. 한 차수당 적게는 150에서 많게는 250명씩 입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 산술로 봐도 한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을 그 당시에 뽑았던 반면에 재작년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한 개 차수만 입사를 했거나 2개 차수로 입사를 하더라도 한 차수당 인원이 100명 남짓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 매출 규모를 보니까 이 정도로 감소했는지 저도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2012년도에 현대자동차 매출이 85조, 네. 영업이익률이 8조. 그러면 10%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어치 팔아서 10원 정도 이제 내 주머니로 들어왔던 반면에 지금 2018년도는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97조로 몸짓은 늘어났어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2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거의 1%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뭐 어려운 상황이면 당장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일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지금 채용하는 채용 시장에 바로 한파로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모집 요강만 지금 봐도
R&D, IT, 재경인데 정작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문과 직무는 아예 지금 선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공개 채용을 폐지한 것 같은데 송아 쌤은 좀 왜 이렇게 채용 방식 변하게 됐는지 이유를 좀 분석하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변화되는 그 회사의 모습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는 걸 보는 나라도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걸 본다는 게 우리랑 같이 가족처럼 으쌰으쌰 이런 뭔가 우리는 하나 그래서 우리랑 하나 될 수 있는 자 등의 그런 인재상이나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맞는 사람들을 대규모로 이렇게 뽑아서 우리 비록 얘는 일이 끝났지만 내가 야근할 때도 같이 있어줄 수 있는 뭔가 이런 가족적인 느낌의 충성도를 많이 원했다면 지금은 그런 충성도가 필요 없고 그냥 빨리빨리 일하고 집에 가도 되니까 라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적정 수준에 필요한 사람 약간명만 필요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정착이 될 것 같고 또 이거는 지금 현 상황이고 앞으로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후반부라고 하는 건 구글 같은 기업들을 봤을 때 그냥 예를 들면 우리는 전략기획부서다 전략기획부서가 쭉 영원히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계속해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부서 변경도 일어나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인재를 뽑고 탄력적으로 인재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현대자동차 공채 폐지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이렇게 갈 거고 네.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구직자인데 자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다가 정작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구직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더 빨리 취업하고 싶은 조급증 때문에 필기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할 수 있는 회사나 전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공기업 채용이 될 테고. 삼성 채용이 되겠죠. 네. 그럼 모든 인력이 이제 그렇다고 우리 그 구직자분들이 저는 눈높이를 낮춰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당연히 투자한 것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많으실 거기 때문에 대기업을 가길 원하겠죠.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이제 삼성이고요. 그럼 삼성 인적성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변별력이 심해질 테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저는 너무 야속해요 현대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직자들은 더 이제 힘든 싸움을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고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 일자리를 또 늘린다고 하니까 NCS 쪽으로 또 다 몰리는 좀 약간 양극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서. 저희 방송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직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떻게 보면 구직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태성 쌤이 이제 공채를 할 때는 뭐 많은 인원들을 급하게 뽑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걸?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변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네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기 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용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수만큼을 뽑고 싶은 게 기업이에요. 예, 그런데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었거든요. 우리가 뽑고 싶었던 그 시점에 그게 아니라 6개월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느 6개월 이내에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 것까지 예측해서 뽑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뽑아놓고 나니까 경영 환경이 변화돼. 그 사람의 인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유효 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수요라는 측면에서도 우리 그 대기업의 그 채용 수요는 그냥 기업의 경영 환경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6개월마다 뽑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추가로 더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한번 유효 인력이 생기는 거죠. 한 10% 정도를 더 뽑게 됩니다. 대기업에서는. 이것도 낭비죠. 그리고 배치에 있어서도 처음에 뽑을 때 상세하게 직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여기에 맞는 것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직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기업에서 직무라고 내세우는 직무별로 뽑는다라고 내세우는 거 보면 직무가 아니라 그 상위 개념이 직군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를 지원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지원한단 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하는 애를 받아서 우리에게 맞게 다듬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해.
이것조차도 또 한 번 낭비가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낭비도 허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공채 시스템에서는 그것을 눈 감고 그냥 허용하면서 지내왔죠.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냈던 거죠. 저는 사실은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게 현대자동차 채용 담당자분들도 보실 네, 것 네. 같아서 네. 그냥 이거는 뭐 말하면 뭐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조금 성급하지 않으셨나. 적어도 구직 시장에서 선도적이라고 인정받았던 그 자페어 굉장히 혁신적이었거든요. 2009년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년 전인데 그 당시부터 이력을 전혀 안 보고 그냥 이 지원자의 5분 PR만으로 그래서 자페어를 한 시즌 11번째까지도 계속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사실 구직자들한테는 너무나도 그 좋은 이미지를 갖췄어요. 칭찬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저는 사실 많이 칭찬도 했고 한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유예 기간이나 이런 거를 두고서 시그널을 보내주셨으면 이 정도로 구직자들이 좀 당황스럽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가 구직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수시 전형으로 이제 입사를 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공채라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구직자들에게 알려지기에 약간 군대 문화고 네. 권위적인 문화가 강하니까 공채 뭐 몇 기냐 또는 얘가 언제냐 이런 선배 이런 위계 질서 이런 문화에서 수시 채용을 이제 들어와 버리면 그런 게 좀 사라진단 말이죠. 나는 어떤 몇 기냐 뭐 이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아마 입사한 분들도 좀 낭패가 아닐까 싶고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인사팀에서는 채용 관련된 권한을 전부 각 직무에 할당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연구개발부서에 계시는 뭐 거기 뭐 본부장님이나 다른 팀에서 인사 쪽 채용을 권한을 담당하고 기존의 그럼 인사팀 뭐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혁신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해당 분야에서 인사팀에서 하던 그런 투명하고 좀 객관적인 채용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예,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공정함이. 부서의 권한이 조금 더 세지겠네요. 그럼. 그렇죠. 세지는데 이게 같은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다라든지 또는 그러니까요. 뭐 청탁이나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암암리에 그런 것들이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인사팀의 권한을 위임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도 좀 근데 우려가 이런 되더라고요. 사례는 네. 공채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 좀 직무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조금 영향력 있는 뭐 R&D 뭐 직무자라든지 뭐 그런 팀장급의 그런 사람들이 인사팀한테 이번에 우리 이런 지원자가 오는데 얘 진짜 훌륭하다. 물론 훌륭하다는 전제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줘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 중에서도 저 일단 서류는 통과라서 자소서는 크게 첨삭 안 해주셔도 되고요. 면접 위주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됐든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뽑았을 때 결국 일을 잘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직무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채용을 하시면 직무 역량은 더 뭔가 팩트적으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뽑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업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며 조직 적응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 만약에 검증이 안 들어간다면 그건 좀 우려해 볼 수 있는 바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조금 말하자면 뭐 무인도에 가면 몇 가지 가져가실 거예요 라든지 이런 말하자면 소위 인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평가를 했다가 네. 점점 이제 직무 위주의 그런 평가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 직무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뽑는다는 게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조금 기업의 조직 적응력의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뽑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네. 저는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대차의 채용팀 입장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에서 우리 수시 채용으로 바꿀 거야라는 시그널을 수도 없이 보냈어요. 근데 학생들은 그걸 안 믿더라고요.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도 없이 그 시그널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냈나요? 계속 그 부분적으로 상시 채용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인사팀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2016년이었나는 그때 문과는 아예 수시 채용으로 하기로 예. 했다가 이제 구직자들이 너무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다시 또 돌이키고 이런 과정들이 있긴 했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대세라는 것을 인사팀에서 알고 있을 거고 우리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시그널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기존대로 하면 될 거야라는 네,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계속 했어요. 외면을 했었었죠. 남녀 관계 같은 건가요, 부장 쌤? 우리 약간 그 그런 얘기를 건가요? 할까요? 오빠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안 내가 평소에 거기는 갑자기 가지 해야죠. 말자고. 그렇지. 영화 봤는데 왜 또 봐? 얘기는 했는데 남자가 못 받아들인. 예. 아. 이게 그 기업에서는 네네. 우리 지원자들을 볼 때 우리 가족으로 들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 단계거든요. 평생 가족이 될 거예요. 똑같아요. 진짜 연애하는 단계하고 똑같아. 그런데 그 시그널을 못 알아들어.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제발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무조건 기업 이미지를 생각해서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그 사람들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밝히거든요. 우리 진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라는 것을 틈틈이 사실대로 밝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업의 이야기도 이제는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취업준비생들 보면 기업의 이야기는 신경 안 쓰고선 취준생들끼리의 얘기만 귀 기울이는 경우 그 경우 많이 봐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이 뉴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분 또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은 기업들의 좋은 실적들도 뭐 어제 뭐 삼성, 에스텐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좀 위기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도 분명 있고 조선이나 자동차 쪽은 상당히 힘들다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했던 우리 그 구직자분들은 이미 이 부분을 알고서 다른 분야로 관심을 돌릴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삼성 같은 경우도 물론 아주 잘 지금 호황이고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 쪽으로 이런 위기 상황이 언제 오지 않으리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맹목적으로 그냥 반도체 쪽만 올인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처음이 가장 어렵다고 현대차가 이렇게 상시 채용을 시작을 하면 다른 기업들도 좀 줄지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닐지. 다른 기업도 줄지어서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공채가 지금 당장 떠 있는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LG생활건강만 해도 상시 채용으로 돌렸는데 근데 또 LG생활건강도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상시 채용이지만 상시 채용 아닌 뭐가 이런 거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상시라면 그러니까 서류를 상시로 계속해서 뭐 DB를 구축하고 아무 때나 자기들이 뽑고 싶을 때 연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 DB 구축도 기한을 정해두고 네. 뭐 예를 들면 2월 28일까지 제출할 것 이런 식으로 정기공채처럼. 네, 그때까지만 DB를 구축하고 하지만 이 DB는 언제 우리가 활용할지는 알려주지 않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점 수시 채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아 쌤이 가지고 오셨던 소식 중에 하나가 SK 수시 채용 네네. 거의 정말 비밀의 방에 들어가듯이 저희가 그쵸. URL을 또 직접 채용 거의 설명에 가서 네네. 그렇죠. 거의 받을 정도로 해리포터였죠. 왜 이렇게 막 힘들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이런 현대차 같은 흐름이 아니고 SK하이닉스는 원래 상시 채용도 하고 공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이번에는 양산 기술이라는 그러니까 생산 쪽 분야를 거기가 사실 대규모 채용인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R&D에 적합한 자들만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서류 거력이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조금 무난하지 않았나.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이번 상시 채용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뽑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좀 명확했기 때문에 그 인재상이라는 건 저번 시간 말씀드렸던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요번이 변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공채 전면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아까 뭐 민혁 쌤이 말씀해 주셨지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많이 감소를 해서 네. 회사가 힘들어서 좀 이런 식으로 바뀐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 다른 기업도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현대차만 먼저 이렇게 나서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뭐 유독 현대만 더 힘들다던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이건 흐름입니다. 흐름인데 누가 먼저 하느냐라는 것이고요. 이게 굉장히 용기가 있었던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대기업 채용 담당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67% 정도가 수시 채용을 선호한다라고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이고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에 불거진 어떤 공채 비리, 채용 비리 이런 것들 그거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신뢰가 상호 형성되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확대되기는 할 건데 당분간 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시 채용과 더불어서 공채가 계속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외국계에서는 이미 일반화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이나 한국밖에 이런 제도가 없고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IBM에서 근무를 할 때
정말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공채를 진행하는 그것보다도 공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승인받는 그 과정. 승인 받고 나면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알아 누울 것 같았었어요. 제일 힘든 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남을 설득해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 IBM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중에서는 대규모 공채를 하는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거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몇 사람을 어느 시점에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을 몇 명을 뽑을 거야라는 것을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승인을 받는 시점에서 그 위쪽에서 그 사람이 왜 필요한데, 어느 시점에서 필요한데, 그 사람을 들여오면 코스트가 얼만큼 드는데, 그 사람을 들여왔을 때 얼만큼의 베네핏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한 페이지 빡빡하게 작성해가지고 승인을 얻어내고선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도 이해가 안 돼. 공채를 왜 해야 되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왜 뽑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었죠. 근데 글로벌은 다 그렇게 합리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왜 현대차가 먼저 이걸 시작했느냐, 현대차만 이렇게 하느냐, 그냥 용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대가 될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병행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냥 전 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조 때문입니다. 노조가 너무 강한 회사고요. 네. 뭐 광주형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또 반대를 또 엄청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에서. 그러니까 무슨 껌만 있으면 계속 내부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번에 또 팰리세이드가 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네. 지금 고객 입장에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 6개월 걸린대요. 인도되려면. 네. 내부적으로 이게 빨리빨리 못 만드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리더십을 가지고 소위 이제 사측에서 결정을 해도 뭐 물론 노조 입장에선 또 반대하는 이유들도 있을 테고 할 테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 참 용감한 결정을 했었거든요. IMF 때도 계속 뭐 회사를 팔지 않고 그리고 또 2011년부터 쭉 발전을 했지만 약간의 거품도 있었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삼성동 그 부지 구매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현금 지출권들이 얽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노조가 갑자기 뭐 강성에서 사측으로 저는 올 거라고 전혀 기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우리는 다시 공채를 뭐 폐지를 철회하고 다시 돌아가겠다 이럴 가능성은 저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상시가 됐든 뭐 공채가 됐든 어쨌든 떠준 것만 해도 감사한 것도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영 환경상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아예 공채를 뭐 공채가 됐든 채용을 안 띄울 수도 있지만 그나마 띄운 이유가 이제 수소차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수소차 쪽 R&D, 그러니까 연료전지 쪽 R&D죠. 그 부분만 채용을 하고 그런 연료전지에 이제 앞으로 뭐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전폭적인 투자가 있을 거니까 그 전폭적인 투자를 잘 굴러가게 이제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경팀 요렇게만 이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금 이거 그냥 지원을 해볼까 말까 나는 사실 뭐 재경은 그렇게 막 흥미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라면 이 취지로 뽑는 거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른 직무에서 만약에 TO를 찾아서 뽑는다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시도록 좀 기다리는 게 왜냐하면 사실 이쪽 부분에 특화된 이 특수 인재들만 뽑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다 떨어뜨릴 건데 괜히 어줍잖게 지원했다가 결국에 이번 상반기에 지원 그 자격 조건을 날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R&D 분야를 만약에 하시는 분 중에 연료전지에 대해서 좀 전혀 나는 상관이 없다. 혹은 나는 테스트 관련 직무를 전혀 할 수 없는 지원자다. 라면 이번 R&D 쪽에 지원을 해보시는 건 좀 사실은 비추인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원 안 하셨던 분들 중에 연료전지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사실 이게 구직자를 위한 방송이니까 그렇지 현대자동차는 관심 없을 거예요 지금 채용에 대해서 지금 정신없는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야 뭐 취준생들 사이에 뭐 우리가 인기가 없냐? 그럼 알았다. 그러고 지금 내부적으로 다른 거 지금 챙기느라고 상당히 바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래도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뭐 채용이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공채를 준비하는 거나 이렇게 상시 채용을 준비하는 거나 크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HMET 폐지죠. 네, HMET을 이제 뭐 직무별로 또는 단계적으로 이제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적성 시험을 안 보겠다고 얘기한 건 사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이건 일단 네. 구직 시장에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물어봐도 내가 이 공간 지각이나 뭐 언어 수리 이런 거를 굳이 직무 능력으로서 왜 공부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걸 채용 담당자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이런 걸 어쨌든 받아들여서 그 필기 시험을 없애는 대신에 필기 시험에 인성 검사가 있고 IQ 테스트 적성 검사가 있는데 인성 검사는 임원 면접 단계 또는 1차 면접 때 검증을 하겠다 그랬어요. 예, 인성 검사를 필기 시험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무에 따라서 면접관이 검증을 하든지. 그래서 적성 IQ 테스트는 폐지가 되지만 인성 검사는 면접 단계에서 조금 더 강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바뀌는 전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에 조금 더 보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팩트는 이렇게 검증이 된 거잖아요. 뭐냐면 인사팀보다는 직무자가 직접적으로 인사에 더 많은 채용에 대해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면접 혹은 다른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이미 뭐 서류야 다 제출 한 단계라고 치고 면접을 어쨌든 붙든 떨어지든 일단 면접 준비를 하셔야 바로 면접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게 현대차는 그간 1차 면접에서 되게 특이한 면접을 했습니다. 오지선다 상학 면접이란 걸 했는데 그러니까 5개 중에 너가 제일 할 것 같은 안 할 것 같은 거 골라라. 뭐 이런 면접을 했었는데 그것만 준비하시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성 면접 쪽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1차 면접 때 검증을 할 거다라는 게 인성 면접 말하자면 1차 면접 부활이라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상학 면접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상학 면접을 준비 안 할 수는 없으니 상학 면접과 더불어 인성 면접에 대해서도 조금 그냥 우리가 흔히 하던 그런 식의 면접 방식도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성 쌤은 HMAT 폐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폐지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바뀐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를 왜 했었느냐 하면 그냥 대규모로 몰려오는 아이들을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떨어뜨려야 되거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채용팀에서도 이런 인적성을 하면서 찜찜했어요, 솔직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유효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했어요. 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그 10만 명이 몰려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면접을 보고서 가려낼 수 있겠어? 저 교실 나오네요, 저 예. 인증 시험. 그러면서 이거를 객관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서 떨어뜨렸어라는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만큼 좋은 거 이제 인적성 검사처럼 IQ 테스트 같은 거를 해가지고 봐 우리 이렇게 객관화 시켜가지고 떨어뜨렸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내내 찜찜했어요. 네. 이거 맞냐?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었죠. 네. 근데 아까 민혁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게 이제 인성 부분을 면접에서 좀 보려고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수시 채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원자의 직무 능력을 많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면접에서 직무 능력을 많이 보려고 할 텐데 인성적인 부분도 그렇게 비중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면접 기법 측면이겠으나 뭐 질문 유형으로 점검할 수도 있고 아까 송하 선생님이 말씀하신 상황 판단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무진들의 능력이 충분히 그 정도는 되실 거고 어쨌든 구직자 입장에서는 인성 부분 그러니까 전공적인 어떤 전문성이나 뭐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런 거 외적인 것들도 분명 면접관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필기시험 없어졌다고 해서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면접이 더 강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더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권한이 현직 그 현업 부서로 많이 간다라고 해서 네. 학생들이 또 착각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 그 현업 쪽으로 다 권한을 주다 보면 체계적인 면접이나 채용이 진행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그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뽑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에서 직무에서 정의된 그런 사람을 뽑는 것보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채용팀에서 관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당신들 뽑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라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읽어보고 말해보고 이 친구 괜찮네? 라고 하고 뽑았다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채용팀에서는 그거를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뽑고 싶은지 먼저 정의를 해보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 그런 그 뭐 창의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 그러면 그것을 뽑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법들을 사용해야 돼. 그냥 무조건 물어보고 그냥 느낌에 그래 이런 식으로 뽑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와 틀 그리고 지원, 교육 이런 것들은 채용팀에서 계속 관여를 할 거고 얘를 뽑을까 말까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현업에다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야 보통 이런 회사는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면 느낌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느낌이 좋으니까 뽑힐 가능성이 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전 방식이고 네. 지금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권한만 그쪽으로 많이 줄 뿐이지 이런 체계 구조화하는 것은 채용팀에서 여전히 관여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거를 참 구직자들이 또 싫어할 얘기긴 한데 인적성을 없애면 인적성 시험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시험을 없애면 그냥 평범하게 근무하다가도 나도 현대차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드는 직장인들이 있을 거예요. 네. 직장 다니느라고 내가 필기시험 어렵다는데 요새 NCS 내가 생각 안 하다가 그럼 자소서만 보고 관련 경력이 있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인적성 없이 이제 면접장에 가면 판단하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완전 그냥 대학교 4년 동안 열심히 한 신입이랑 동종 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랑 지금 회사도 어렵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뭐 회사 눈치도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당연히 올드루키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로 이게 뭐 의도를 하신 건지 뭐 채용 담당자다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드루키에게 굉장히 기회가 되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문의를 받는 게 선생님 H맷이 이제 없어지면은 뭐 벤더 회사에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벤더에 지금 이번 다음 주에 SL이라고 1차 벤더 회사 면접이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이번에는 연료전지 쪽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SL에 합격하면 여기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2022년이나 2023년도에 현대자동차에 지원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럼 지금 18학번이나 17학번, 19학번인 그냥 새내기나 이런 친구들이 2023년에 방금 얘기한 그분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네. 네. 이런 게 이제 그러면은 근데 요렇게 그러니까 신입 채용인데 올드 루키들이 조금 더 유력하다라는 식의 면접인 건 그러니까 채용인 건 맞는데요. 대신에 경력자 채용이면서 신입 채용인 것처럼 뜬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일단 신입 채용을 먼저 해서 이게 지금 경력자를 뽑는 건지 신입 뽑는 건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경력직이 먼저 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쯤에 신입 채용이 뜰 예정인데 그러니까 경력자랑 신입을 따로 뽑기는 해요. 그러니까 같이 뽑는다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죠. 다만 이런 식으로 올드 루키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건 맞다. 네. 이렇게 좀 개념을 정확하게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 취준생들 정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쌤들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쌤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태성 쌤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채용 공고 좀 잘 좀 보세요. 이제 이렇게 수시 채용으로 뜨면서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이 채용 공고예요. 채용 공고가 굉장히 세분화돼서 뜰 거고요. 그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세하게 나올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공고를 낼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현대자동차에서 뜬 그 공고 중에서 예전에는 인사 이렇게 하고 떴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떴느냐면 해외 채용 및 기획, 평가 보상 및 기획 운영, 보안 점검 기획, 뭐 교육 기획 및 운영 이런 식으로 인사 내에 상세하게 떴다고요. 그리고 거기 상세 내용을 클릭해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전처럼 나 인사 갈래가 아니라 인사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안에 공고를 보면은 그 내용을 보고 나하고 맞춰가는 거야. 한 줄 한 줄을 따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그런 내가 지식이 있는지를 하나하나를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송아 쌤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PT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원래 PT가 중요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PT를 잘 보는 방법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석사생분들은 너무 자기 연구 과정을 줄줄줄 나열하지 마시고 이 연구 과제를 통해 알 수 있는 본인의 역량과 본인이 다루었던 실험법 혹은 실험 도구 이런 것들 위주로 어필을 해서 당장 이 사람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볼 수 있도록 PT를 짜시는 게 중요하고 학사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뭐 자료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본인 직무에 관련된 전공 역량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조금 더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네. 민혁 쌤도 해주시죠. 현대자동차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연봉입니다. 현대자동차가 6천만 원.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그 강렬하기 때문에 계속 맴도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숫자가 진짜인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내려갔고 다른 대기업들하고 큰 차이가 그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뭐 하늘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생각 저는 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벤져스 특집 현대차 정기공채 폐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속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는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아침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합니다. 이천 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 가져오셨나요? 예,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마장면 덕성로에 위치한 식료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야미푸드입니다. 이번에 영업 판매 관리 및 구매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영업지원 사무원 3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인근 거주자와 차량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와 기숙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영업지원 사무원 총 3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채용권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의 우정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인천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이안SIT입니다. 이안SIT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웹 개발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3년 이상인 자를 구인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5일 근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연봉 2,8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하게 되며 실제 자바 웹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웹개발자 1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깊숙하고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시내 21의 이주영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바로 영화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영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개봉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적당히 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수능을 하면서 살아온 30, 40대 직장인 분들, 3040 세대들한테 좀 특히 큰 울림을 줄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진실, 정의, 소통의 가치를 긍정하는 따뜻하고 착한 영화 바로 증인입니다. 네. 증인 정말 따끈따끈한 영화를 들고 오셨고요. 지금 입소문이 굉장히 네. 잘 돌고 있는 네.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짧게나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목에서 유추가 가능하지만 주인공은 변호사와 증인입니다. 네. 정우성 배우가 변호사 순호로 출연을 하고요. 배우 김향기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소녀 지우를 연기하는데요. 이야기의 큰 틀은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변호해야 하는 순호가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소녀 지우를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화에서 순호는 지우를 만나면서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뭔지 좀 돌아보게 되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살다 보면 성공에 대한 욕망과 충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인은 과연 우리의 삶에서 부와 명예, 성공보다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독은 이한 감독인데요. 완득이를 만든 감독으로 유명하고요. 네. 연애소설, 우아한 거짓말, 오빠 생각 같은 착한 영화를 만든 감독님입니다. 네, 제가 영화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 이한 감독이 네. 김향기 배우한테 그냥 천재 같다라고 네. 말을 했다고 할 네. 정도로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했는데 먼저 그러면 맛보기 시간 신세미 캐스터가 이 증인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죠. 네, 변호사 순호는 한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에서 활동한 변호사였는데요.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형 로펌에 취직을 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 순호는 어느 날 살인사건 하나를 맡게 됩니다. 이 사건을 잘 해결하면 성공이 보장된 파트너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구속된 사람은 가사도우미로 가사도우미 미란이 오랫동안 함께 산 집주인 할아버지를 죽였다는 건데 미란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 지우기 때문에 순호는 지우를 법정의 증인으로 세울 목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지우의 엄마는 지우가 목격자 진술을 모두 마쳤으며 더 이상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순호를 돌려보내는데요. 이에 순호는 어떻게든 지우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우의 하굣길에 동행을 하면서 지우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우와의 소통은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호는 그 과정에서도 자신이 몰랐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깨닫게 됩니다. 지우와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순호는 직업적 혼란도 느끼게 되는데요. 자신이 변호해야 할 의뢰인의 이익과 또 진실이 충돌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줄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뭔가 딱 중요한 부분에서 끊겼어요. 끊어주시는데 그럼 바로 기자님이 선정해주신 첫 번째 장면 바로 보겠습니다. 네, 영화가 시작하면 나오는 첫 번째 장면인데요. 살인사건이 벌어지던 날 밤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보노보노를 보면서 대사를 따라하는 지우가 있는데요. 지우의 평화를 깨뜨리는 건 다름 아닌 이웃집에서 난 유리창 깨지는 소리입니다. 창문을 열어보면 길 건너 맞은편 집에서 어느 여자와 할아버지가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부가 주인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자살하려는 주인을 말리려는 상황일까요?
어쩌다 지우는 살인 사건의 목격자가 되는데요. 과연 이날 지우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첫 장면부터 굉장히 또 몰입감이 느껴지는 그런 네. 장면인데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서 증인이 순호의 성장담이 주축이 되는 휴먼 드라마라고 했는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성장 드라마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한 축에는 지우가 우연히 목격하게 되는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살인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과 법정 장면들이 이 영화를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무죄를 주장하는 용의자와 그 용의자를 믿고 변호하려는 변호사, 그리고 그 변호사를 혼란스럽게 하는 목격자의 등장은 사실 전형적인 법정물의 캐릭터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증인은 법정 영화로서의 재미도 큰 작품인데요. 증인은 그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을 통해서 변화하는 인물에 집중하면서 감동을 안겨줍니다. 참고로 그 증인의 시나리오는 제5회 롯데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거든요. 그만큼 탄탄한 이야기 구조와 다양한 캐릭터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장면을 보고 나니까 또 바로 두 번째 장면도 궁금해지는데요. 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엔 좀 귀여운 장면입니다. 지우를 증인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순호는 지우와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지우의 학기를 함께 합니다. 자신을 변호사 아저씨라고 소개하면서 지우에게 명함을 건네는데요. 그때 지우가 들려주는 대답은 알파고 시대의 변호사는 곧 사라질 직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우의 화법과 행동이 당황스럽지만 순호는 지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뭐고 어떤 개성과 능력을 가진 아이인지 서서히 파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지우는 사람이 질문을 할 때는 말끝을 올려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지우를 위해서 문장의 끝을 정확히 올려서 질문하는 순호의 모습 또한 굉장히 귀엽고 웃음을 자아냅니다. 네. 기자님이 처음으로 꼽아주신 장면은 굉장히 공포 스릴러에 가까웠고 지금은 또 굉장히 귀여운 장면을 꼽아주셨는데 이 장면은 어떤 이유로 꼽아주셨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 보신 장면은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와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가 장애인 캐릭터를 그릴 때 범하기 쉬운 우가 있는데요. 장애인 캐릭터를 바로 시혜적 시선으로 그리거나 동정적인 시선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동정과 시혜는 오히려 장애인을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선을 긋고 구분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증인은 자폐 캐릭터 지우를 그리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지우에게 충분히 그 나름의 고유한 캐릭터와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우는 극 속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이해하고자 하는 순호의 마음이 이 영화를 보는 일반 관객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증인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두 장면만 봤는데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장면도 바로 살펴보죠. 네, 지우의 어릴 적 꿈도 변호사였습니다. 지우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변호사 아저씨 순호도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우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과연 순호는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웃는 표정을 하고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일까? 사람의 표정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이 지우에게는 너무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지우는 순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저 질문은 굉장히 어렵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질문이고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는 짐작이 갑니다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우가 순호에게 던진 이 질문은 단지 순호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영화가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증인을 보고 나서 가슴에 남는 한 줄 대사가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는 이렇게 지우의 말을 통해서 관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관객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또 바로 배우들인데요. 진심을 담아서 이 말을 하는 배우 김향기, 그리고 그 대사에 진심으로 반응을 하는 정우성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좀 더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로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애가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배우에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이고 모험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면 앞서 천재였다는 감독님의 말처럼 김향기 배우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렇게 훌륭하게 지우를 연기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우성 배우의 연기도 너무 좋은데요. 최근에는 뭐 강철비라든지 아수라라든지 일랑이라든지 이렇게 좀 장르 영화의 강렬한 캐릭터를 많이 연기를 했었는데 이 증인에서는 좀 힘을 빼고 파워풀한 연기가 아니라 좀 섬세한 보통 사람의 일상 연기를 하는데 그 정우성 씨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합니다. 네. 보통 사람이라기엔 너무 잘생겼네요. 네,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네. 변호사 중에도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잘생긴 보통 사람이라고요. 네, 이렇게 세 장면은 푹 빠져서 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직업을 알아봐야 할 텐데 짐작이 갑니다. 네. 변호사? 네. 너무 쉽죠. 네. 네. 바로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주인공 지우의 표현대로라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알파고 시대에는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지만 네. 또 마음이 없는 알파고는 할 수 없는 일,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좀 중요한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을 변호하는 일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말과 글을 정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이고요. 학사 학위를 받은 뒤에 법학 전문대학원인 로스쿨에 입학해서 관련 교육 과정을 마치면 변호사 자격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 등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그 증인을 좀 재밌게 봤다면 관련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몇 편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톰 크루즈 주연의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톰 행크스 주연의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두 편은 법정 영화, 법정물 하면 좀 빠지지 않고 소개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로는 송강호 씨가 주연한 변호인이 있고요. 재심 전문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재심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 두 편 모두 재밌으니 증인뿐만 아니라 함께 좀 곁들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신세미 캐스터 오늘 증인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증인 함께 봤는데 저도 아직 안 본 영화긴 하지만 대충 줄거리만 봐도 수사물에 집중한 게 아니라 좀 사람의 변화하는 모습, 또 감동에 집중을 했다고 한 게 좀 느껴졌는데 보면서 극한 직업도 뭐 큰 CG나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지만 뭐 우리 그 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여서 더 요즘 흥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증인도 보면서 좀 감동도 받고 편하게 뭐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증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이주연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